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미증시 정말 70% 폭락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최대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큰 폭락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경고 메시지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자, 과연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대로 시장의 폭락은 앞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주식시장은 수년,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매번 그랬었던 패턴이었고 그것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만 없을 뿐 반드시 위기 상황은 찾아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워렌 버핏도 이야기하고 대다수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위기가 언제 도래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의 레이 달리오, 로버트 기요사키와 같은 폭락론자들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10년에 오는 큰 위기를 굉장히 과장하고 그 폭락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게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폭락만 계속 부르짖을까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의 마케팅 활동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폭락하면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듯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자, 10년에 한 번 오는 큰 위기, 경제 위기급 위기는 정말 한 번씩 도래하는데요. 자,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 번 도래를 했었고, 자,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 때에도 물론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큰 폭락을 우리가 같이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던 투자자들 머릿속에, 뇌리속에는 항상 이 폭락은 정말 굉장히 무섭고 가슴이 떨리고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서적을 판매하거나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항상 이런 당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거 단골 메뉴예요. 경제 위기, 폭락, S&P 50% 빠질 것이다. 혹은 70% 빠진다. 최악의 사태까지 진전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거든요. 거의 여러 가지 국가들이 파산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이들이 쓰는 키워드는 매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분했다면 수익이 과연 나왔을까요? 자,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매번 얘기했었던 폭락이 나온다라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속적으로 미증시는 우상향을 해왔죠. 자,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식의 큰 비중을 정리했다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폭락을 또 때마침 또 굉장히 우연찮게 한번 맞았다라고 감안해 봅시다. 그럼 또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렇게 시장 호황 구간에서도 사실상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관론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 절대로 수익 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비관론자라고 한다면 레이 달리오도 있겠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있습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고 사실 서적 판매한 금액으로도 아마 수십억 이상은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 자,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금, 은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이 중앙은행 체제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많이 올랐어요. 그죠? 금 가격도 꽤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S&P 70% 폭락 과연 올까요?
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현재 미국이 원하고 있는 연착륙은 환상에 불과하다. 절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다.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미국 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은 사실상 파산이다. 달러 가치 폭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최근 인터뷰에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맞죠? 사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패권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부채 리스크는 심각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이제 주축으로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사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증시 빠질 수밖에 없어 라는 주장일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지금 현재 GDP 대비 지금 가계 부채, 즉 전체적인 부채가 얼만큼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수치를 놓고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자,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수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대로 현재 2023년까지는 대략 220% 지금 언더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미래를 좀 더 봤을 때 25년까지는 점점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지금 사실 굉장히 호황이죠. 중국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가계부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고금리 기조가 사실상 2023년도 한 해에만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이었고 내년도에도 고금리 기조 0.75%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저는 고금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0% 정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국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통계 수치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하다못해 앞으로 조금 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이 220% 언더였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280%를 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더 위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채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에 대해서 너무 언급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 세계 증시가 이런 부채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폭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봤을 때에는 사실 조금 한 자릿수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기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올해부터 긴축 정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고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3.5%에서 3%로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 금리 수준은 5%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이미 많이 껴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더 받아서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5%인데 내년도 0.75% 인하한다 하더라도 4.75예요. 그럼 실제 금리 수준은 대략 6% 후반대에서 7%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7%로 대출을 더 받아서 부동산을 한 채 더 사거나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던가 이런 상황은 나오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부채를 갚고 있는지 혹은 부채를 지금 늘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인간지표의 그 부분이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 주변의 모든 지인들은 부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긴축정책 펴서 생활비 아끼고 그걸로 30만 원 부채 더 갚고 계속 이 상황을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이미 연끌 다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연끌 다 언제 했습니까? 2021년도, 2022년도에 연끌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30대, 그러니까 저랑 나이대 또래가 비슷한 3, 40대에서 주축으로 지금 현재 연끌을 이미 다 진행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가 완성되기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번 위기로 나오는 거, 가계부채 문제, 그죠? 그리고 중국 부동산 위기, 그리고 미국 정권 교체로 인해서 전 행정부에 대한 정책이 급변하는 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전기차 쪽 이런 현금 지급에 대해서 뭐 사실상 이제 무산됐다라고 발표를 한다든가. 이게 왜 악재인가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아니 수조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진행을 안 해. 그러면 지금 기업들 입장에선 야 지금 시기가 너무나 안 좋은 시기인가 보다. 투자를 지금 할 때가 아닌가 보다. 공장 증설 싹 다 멈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리스크.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뭐 사실상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한다든가 러시아가 다시 한번 또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또 타격하기 시작한다든가 이건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사실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투자 규모를 너무 줄이거나 시장에서 소외가 되게 된다면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고 낙관론자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이 체제 자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사실상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를 들어 위기가 나와서 진짜 50% 이상의 뭐 주식시장이 빠졌다. 그러면 그때 내가 내 기초자산을 토대로 대출을 그때서야 늘리기 시작해서 오히려 저점에 많은 주식들을 담아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들을 그때 청산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폭락론자들의 얘기를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네요. 자, 저희 지금 주경야독 채널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지금 그 설명란에 보게 되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세계 상품권 100만원짜리 10장 총 10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신세계 상품권 100만원짜리 2분은 받으신 걸로 지금 저희가 체크가 되어 있네요. 총 8분이 더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세계 상품권 이 이벤트 반드시 꼭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도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이벤트에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